지금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6 정도 달러 지수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뭐 어제도 그렇지만 엔화가 엔달러가 지금 150을 넘어갔잖아요. 그쵸.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강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내년에 뭐 약달러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시나요? 강달러, 약달러 가는지에 대한 기준은 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랑 연준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은 내년도에 이 강달러, 그냥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선 이상에서 계속 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적으로 톤들이 변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제도 3분기 때까지는 뭐 4.9%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는데 4분기부터는 얘네들도 경제는 좀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고금리 부담을 저는 미국이 얼마나 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왼쪽 그림만 한번 먼저 보세요. 네. 그 왼쪽 그림의 파란색 선은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이고, 네. 그 다음에 분홍색 선이 그 실제 체감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차입 스프레드나 국채금리나 모기지 대출금리 이런 것들 종합해서 연준 내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산출한 금리인데, 지금 이 금리가 9월 말자 기준으로 거의 6.9%로 7%에 가깝습니다. 오휴. 현재 미국 금리가 5.5니까 그 시장에서 실제 느끼는 거는 150bp 가까이 정도 높게 체감금리를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더해서 지금 3분기까지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고 소비들 되게 좋았잖아요. 예. 이 소비들이 좋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대표적으로 초과저축, 2조 달러 넘게 쌓아놨던 코로나 이후에 정부 지원 효과와 유동성 효과로 해서 막대하게 쌓아놨던 초과저축이 미국 소비의 원동력이었었는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초과저축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고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초과 저축이 만들어낸 초과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지금 시차를 두고서 꺾이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죠. 수요단에서는 지금 더 이상 물가를 들어올릴 만한 힘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봤을 때도 4분기 때 미국 데이터도 둔화되고 내년도 1분기 때도 둔화가 되면서 미국은 뭐 침체, 뭐 랜딩 여부를 따졌을 때 랜딩 할 것 같고, 그 랜딩의 강도는 뭐 하드 랜딩보다는 최소 소프트 랜딩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도 둔화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이 달러와 약세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딱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빠가 처음에 퇴직을 당해도 네네. 퇴직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가 사달라는 것도 사주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서서히 떨어져 가면서 이제 자녀가 사달라는 걸 못 사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쥐어트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이제 소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구간이 이제 곧 나타날 거다. 네. 연준은 그래도 11월, 12월 FOMC까지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좀 매파적인 스탠스로 일관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았는데, 이들의 과거의 트라우마, 정책 실수의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연준이 1980년도 때 정책 실수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금리 인하 한번 했다가 섣불리 했다가 물가 튀어나온 바람에 또다시 긴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과 침체를 불러일으켰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거 IMF 데이터인데 예.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1970년도 이후에 전 세계 56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111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힌 사례, 잡히지 못한 사례를 나타낸 거예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인플레이션 통제 성공. 그냥 쉽게 말해 예. 인플레이션 잡힌 횟수를 보는데,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64건, 그리고 오일 쇼크 기간에서는 29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0% 겨우 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잡히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발생한 게 약간의 뭐 시점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1년도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22년도 말, 23년도 말, 24년도 말 아직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잡히는 데까지 원론적인 매파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좀 소비가 꺾이고 경기가 꺾이고 나면은 뭐 금리는 떨어질지언정 이제 어쨌든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증시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실적이 떨어지는데 그
하드 랜딩으로 가면 실적이 여기서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되고 하향이 될 수 있겠는데 이미 경기가 연준에 긴축을 해서 침체에 올 거라는 전망들은 작년부터 좀 반영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좀 많이 보시는 장단기 금리 차로 추정한 미국의 침체 확률인데 예. 이미 2022년부터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시장은 여기서부터 좀 반영을 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완만한 침체, 소프트 랜딩 그 이상으로 침체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기업이익이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막 전반적으로 경제가 더 극심하게 침체가 되고 증시가 나락을 가고 이 현상들은 저는 일어날 가능성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경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기업도 실적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예. 수출도 바닥찍고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거랑 지금이랑 사이클들이 좀 많이 좀 변하지 않았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클이 진짜 많이 틀어진 거네요. 네, 좀 왜곡이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 터지면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과거의 사이클들을 왜곡시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차트로 좀 도식화 해봤는데 그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저희가 그 우라미 구미호의 4계절 장세 그거 있잖아요. 뭐 예, 역금융 장세, 예, 역실적 금융 장세,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이렇게 좀 4개의 장세로 구분을 해서 보잖아요. 이 사이클이 이제는 잘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어느 순간 하겠죠. 하반기 이후에 하겠죠. 하면은 그냥 금융 장세에 들어가는데 지금 실적 보면 실적 같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 초과 저축, 그리고 그 보복 수요, 이연 수요, 그리고 진영학적인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블록화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 사이클들에게 계속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금융장세, 실적장세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조심히 전망을 해보자면 2분기나 3분기 때는 금리 인하 시점 들어가는 시기에는 금융이랑 실적 장세를 같이 올 것 같아요. 그거를 도식화해 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융 장세 끝나고 나서 금리가 인하한 다음에 이제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기업도 실적 올라오고 금리도 순차적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예. 이제는 좀 이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금리 내려가는 구간에서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이 구간. 와. 저는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대로 금융 장세니까 내년도에 소비재, 금융, 자동차 이거 담고 쭉 가면은 뭐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이클이 달라진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섹터 선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대로 되면은 이 사이클이 동시에 겹쳐서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좋아지는 구간이 2, 3분기 때가 이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걸리면은 코스피 한번. 레벨업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아주 막 화이팅은 아니고 좀 미지근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빠른 시기 안에 저물가, 저금리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막 엄청난 레벨업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른 시일 내에 그 과정을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중간에 중금리, 중물가 이 시대가 내년도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이 얘기들 종합해 보면은 좀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은 어쨌든 이제 한국으로 좀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환율 때문에 그 돈이 있을 거고 이제 좀 금리 인하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소비도 약간 둔화될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러면서 이게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금리, 중물가에 대한 부담들은 내년도에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족쇄처럼 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좀 키워드는 미지근하다. 네, 미지근한 장세. 네. 보통 이럴 때면은 대형 주도주들 말고 좀 캡이 작은 네. 종목 업종에서 주도주가 팡팡팡 나올 때도 많나요? 그쵸.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게 흔히 말해 개별 종목 장세인데 그건 완전히 좀 테마단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얼마든지 수시로 환경이 변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우리가 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신도시 테마들 이런 것들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년도에도 그런 개별 테마들은 언제든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코스피랑 코스닥도 방향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주도 업종이 서로 좀 다르더라고요. 코스피 내에서는 뭐 반도체가 주도 업종일 것 같고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주도주였는데 네, 내년도에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통 주도주로서의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은 그 복귀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과거 우리나라 이제 증시 역사의 특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코스닥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한 애들이 주도주로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내년에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이거는 뭐 예. 정말 많은 그쵸. 그 답변이 나오고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분기마다 좀 색깔을 달리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오른쪽 상단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내년도 시장에 대한 좀 바라보는 경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색깔들이 시장의 색깔 이게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현 시점부터 11월 현 시점부터 내년도 1분기까지는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들 계속 좀 그 안에 영향권에 있을 것 같아요. 겨울. 예. 네, 겨울 구간 3월 전, 봄 전까지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연준 금리 인하 하는 거는 내년도에 다 알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근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교통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 교통 정리하려면은 시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느 하우스에서는 이제 내년도 4분기 한다. 아니다. 3분기다. 아니다. 2분기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이거는 내년도 초까지 들어오는 미국의 데이터들 과연 경기가 얼마나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지게 될지 이거를 놓고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단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까지는 매크로 불확실성 장세 좀 이렇게 좀 상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2분기랑 3분기 때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금융 장세랑 실적 장세랑 좀 같이 오는 그래도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한 구간이 내년도 2, 3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내년 썸머랠리는 좀 볼만 하겠네요. 기대를 예, 기대해볼 하고 만한. 있습니다. 예. 4분기 때는 정치랑 지정학 장세, 미국 대선을 놓고서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될 거냐, 그 과정에서 이제 IRA 법안의 수정 가능성과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수정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4분기 때는 이 대선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장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4분기 때는 섹터가 우는 섹터, 우는 섹터가 확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그래도 공통 분모는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이들의 공통 분모는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주들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주도주에 대해서 또 이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 돈 벌려면은 네. 주도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그 최근에 뭐 안타깝긴 하고 좀 아쉽긴 하지만 개인들의 자금들이 증시에서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예탁금도 감소를 하고 있고 신용잔고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야 결국에는 내년도 개인 수급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도하는 수급 장세 이들이 수급상 주포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내년도에도 개인들의 수급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이 아까 보여줬던 연도별로 주도주들에 대한 그 첫 번째 외국인, 두 번째 그림이 기관, 세 번째 개인들의 수급 차트입니다. 누적 순매수 차트인데 뭐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도주의 포문을 여는 거, 주도주의 초반 장세를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인데 중반이나 후반부 때 시세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개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림을 봐도 초반부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샀다가 그 차화정 장세 때는 빼고 그 다른 시기 때 보면 반도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이때 주도주들 수급들을 보면은 개인들이 사면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세가 좀 붙으니까 네, 그쵸. 그제서야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네. 시세를 한 번 더 2차 분출을 만들고 그쵸. 나는데 보통 여기서 한번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네. 오히려 개인들이 또 고점에 많이 샀기 때문에 피해를 그쵸. 많이 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개인들 수급 내년도에도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 수급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와 동시에 약간 시니컬하지만 야 그러면 개인들 매번 총알바지 하단 말이야? 이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좀 그 수익률 부진 총알바지 역할을 안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실적들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들어와야 된다.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지. 그런 뒤늦게 것들 들어가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꿀팁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연말로 갈수록 계속 주가가 고꾸라지다 보니까 야, 그 주식 이제 그만하고 그냥 내년도에도 별로 없을 거다. 이러한 생각들에 계속 사로잡히기 쉬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나쁜 면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측면들을 보면서 그 시장에 남아 있으면은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또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시각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 도움 됐어요. 정말 됐어요.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